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국예술교회인데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미팅을 해서 지금 미국 뉴욕에 계신 최진영 교수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프리다님 계신데 한국예술교회연대 살짝 혹시 소개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최진영 교수님도 처음 줌으로 만난 김에. 음흠. 네. 한국예술교회 연대는 2017년에 우리 기독교계 노골적으로 반동성애 성소수자 혐오 그런 입장들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총회 석상에서 발언이 시작이 되었고 그 여파가 굉장히 몰아치는 시간을 겪게 되는 그게 신호탄이었는지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중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이런 누군가를 혐오하는 교단의 입장을 그래도 따르면서 가야 될까?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서 나의 삶의 과제로 가져갈까? 이 이중적인 고민 앞에서 그래도 함께 모이자라는 사람들이 결국 모인 게 한국예술교회 연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수자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퀴어라든지 또 엘라이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모이는 서로의 둥지가 되자라는 생각도 필요했고 또 이게 장차 이런 시기에 한국교회에서도 퀴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안전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정말 자신의 쉘터 같은 느낌을 못 받는 사람들이 깃들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새로운 교회 운동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또 이런 소중하고 작지만 소중한 모임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2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지지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어, 해보자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한 4년 됐나요? 예, 제가 준비한 기간은 한 2년이 되고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제가 마음에 싹을 틔운 건 20년이고 22년에 창립총회를 했다고 제가 제 기억에 그래요. 그래서 22, 23, 24, 25 이렇게 지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한 지금 우리 단톡방에는 79명 정도 계시고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앤아웃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아끼니까. 근데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교회들은 작은 교회로 한 10개 정도 모여 있고 이제 좀 더 늘려보고자 하는데 어쨌든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또 이렇게 젠더 프렌들리 하면서도 좀 교단 신학교 틀에 얽매이지 않게 좀 자유로운 요즘 이제 신학 컨텐츠들을 좀 소화해서 소개하는 방식의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도 없고 또 이제 기존 교단 바깥의 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제 교단하면 어떤 교리 틀들이 있잖아요. 그뭐 편하게 말하면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어떤 핵심 가치들 중심으로 그런 지향점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안에서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신학 활동을 하시는 이런 신학 교수님 이야기도 좀 필요해가지고 예,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준인 교수님 계시는 이제 콜게이트 저희 신학교 이름이 콜게이트 로제스터 크로저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이야기, 신학교 소개도 좀 듣고 교수님 소개도 좀 듣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서학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 성서학회 좀 그 개념도 저희가 대부분 생소하다 보니까 또 요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좀 소개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줌에 화면을 안 켜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듣기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얘기 언제든 소개나 질문 가능하면 줌 언제든 켜주시고 이제는 최진행 교수님께 마이크를 남겨서 교수님 소개와 함께 오늘 이야기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중간중간 질문을 또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뉴욕주에
로체스터라는 곳에 있는 그 신학교인데 이름이 좀 길어요. 콜게이트 로체스터 크로저 디빈 스쿨 이래서 이제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 학교들이 지금 저희 이제 학교가 세워진 것은 1800년인지 17년인가 200년이 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로체스터 신학교, 그다음에 크로저 신학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신학을 하신 곳, 그다음에 이제 로체스터 콜게이트 대학 또 신학교, 그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여성들이 최초로 여성 선교사들을 교육한 시카고에 이제 위치한 그러한 1961년에 세워진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의 전통도 이제 또 같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이제 여러 학교들이 합쳐지면서 오늘날에 이제 저희 학교가 됐는데 저희 학교는 어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신학교를 표방하는 학교이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리고 LGBTQ 이 공동체에 속한 분들을 그냥 웰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 소속된 분들로 이렇게 인정하는 에큐메니컬하지만 또 그 아메리칸 베프티스 침례교로 지금은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런 진보적인 성향의 어, 예언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이고 그다음에 월터 라우셴부시라고 사회복음을 주창했던 분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분도 저희 학교의 교수셨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그 외에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배출한 그런 신학교입니다. 네, 음. 저는 그 학교에서 지금 13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1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간 원래 침례교라고 하면 좀 뭔가 보수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쓰신 표현이 약간 프로그레시브 시얼러지라는 말이 약간 그런 공식적 표현일까요? 조금 진보적인 앞으로 나가는. 침례교도 우리도 장로교회 교단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남부 침례교, 서든 베프티스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곳이고 또 몇 개의 그런 베프티스트 디노미네이션이 있는데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는 조금 그런 진보적인 그런 교단이고 그다음에 흑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전통이 이렇게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흑인 남자 분이 프레지던트였고 지금은 이제 흑인 여성 프레지던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리더십이 다 흑인 여성이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제 동료들 가운데는 그런 LGBT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또 제 동료들이고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성적 소수자들이 소외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폭력의 대상이 되고 쫓겨나고 배제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단순히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교회를 스스로 이끌기 위해서 신학교에 많이들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뭐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런 학교 중에 하나라서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진 않고 자유주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서 굉장히 그런 또 자유주의라는 것이 신자유주의랑 또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이렇게도 자유 방임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교회에 터하고 있고 또 교회에 헌신된 그러한 학생들과 또 제 동료들 같은 경우는 또 프리스트들도 많고 비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이고 그다음 최근에는 또 이렇게 교회들이
쇠퇴하는 그런 지금 저희가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후기 기독교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문에 닫고 또 신학교들이 문에 닫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모든 인문계 그다음 종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큰 대학들도 종교학과들이 문에 다 그것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의 쇠퇴, 그다음에 신학교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도전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오지만 모두 교회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들은 그런 액티비즘, 활동가 또는 그다음에 어, non-profit 이런 데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그런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물론 지금 이제 정권이 이렇게 되면 조금 트러블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소자분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성소자분들이 신학 교수님이거나 이걸 뭐 퀴어 프렌들리한 신학교라는 표현을 해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의 학교들이 좀 퍼센티지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 좀 있는 편이에요? 한국은 워낙 없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웬만한 게 한국 분들에게 알려진 학교에서는 당연히 퀴어 프렌들이고요. 그냥 그건 프렌들리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퍼밍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희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belong to u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학교들은 많이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이나 뭐 이런 학교에도 사실 퀴어이신 그런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에모리에도 있으시고 제가 아는 학교들만 해도 그래요. 음, 조금 더 보수적인 학교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주의 학교나 뭐 이런 학교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신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들 또는 근본주의, 요즘은 그러한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를 양산해내는 곳이 기독교 신학교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을 양성해내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텐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 10개의 학교를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고 예를 들면 리버티 유니버시티 같은 그런 곳에 4천 명, 머릿수만으로 4천 명, 그다음에 실제로 풀타임으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1,000명. 그러나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이제 성하는 거예요. 그 10학교 중에 그나마 좀 그래도 알려지고 좀 인정되는 학교 중에 풀러하고 듀이 있는데 어,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반면에 이제 진보적이거나 이제 그런 학교들은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그 신학적인 경향이 진보적이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서 희망을 보거나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굉장히 이런 전통적인 종교적인 언어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이긴 한데 그러나 그런 기존의 어, 종교 기관화, 제도화된 종교에는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장로교 통합 출신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성소자분들을 굉장히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 하듯이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일반 해외에는 신학 교수님들 중에도 성소자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전 신학교 가서 처음 들었고 그때 제가 예일대학교의 교수님들 온라인에 오픈된 강의들을 제가 장신대 다니며 들을 때
그 데일 마틴이라는 교수님 강의를 오픈된 예일대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성소자 정체성을 이제 오픈하면서 예일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가르치는 걸 보고 아 이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한국 신학교에서 이제 트러블이 되면서 지금 장로교가 신학교 입학할 때 거의 이제 성소자 반대 사인을 해야 되고 목사가 될 때도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라는 거를 사인을 해야 목사가 되는 커리큘럼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바뀌게 돼서 이게 약간 이거는 신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거구나. 저는 약간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 아는 유명한 신학교들,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부터 해서 이런 데는 대부분 이런 데 기본 소양으로 이렇게 퀴어 프렌들리하고 또 신학 교수님들도 함께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한국에서도 기독교 동아리 쪽으로 가면은 소위 이제 사실 복음주의가 좋은 복음주의도 많은데 대부분 거기서는 조금 약간 이제 좀 반동성애라든지 조금 보수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일반 주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거랑 다른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건 미국도 좀 비슷한 상황 같네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는 대다수 오픈 마인드인데 약간 보수적인 데에서는 또 학생들이 좀 많이 모이고 또 그런 데서는 약간 조금 보수적인 그런 컨텐츠가 공유되고 있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도 신학 교육이 이렇게 상품화가 모든 교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로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이제 교육자들이 신학 교육에서 특히 이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또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는 수천 명, 수백 명을 놓고서 그냥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데 그 신학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혁적이지 않은 뭔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국가주의, 백인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양산해내는 그런 기능을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 신학 지식이 생산되는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신학 교육을 이제 받은 사람이고 한국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받을 때 저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뭐, 뭐 볼트만, 몰트만, 바르트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성 신학은 저 때는 거의 이제 거의 안 배우고 한 그 신학 시간에 한 신학 과목 시간에 이제 뭐 정현경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처음에 조금 이렇게 그 전통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에모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성서 신학은 굉장히 역사 비평에 이제 치중한 것이었고 조금 이제 어떤 문학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굉장히 신선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제가 저는 이렇게 그냥 저에게 주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질문을 할 줄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는 A를 맡고 싶고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왜 이게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굉장히 그러한 유명한 뭐 이제 어떤 신학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내 의견은 다른데 이러한 글을 하나 이제 페이퍼를 쓴 게 있어요. 과제물을. 그랬더니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그때 박사과정 공부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지? 뭐였지? 봤는데 질문하고 도전하는 거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냥 유명한 신학자와 전통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요약하고 그냥 그것을 이제 이게 이제 정립된 그런 이론이다, 신학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를 권위 있는 그런 학자를 에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도전하고 나는 다른데 이런 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지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떤 것들을 배울 때도 내가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는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힘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 담론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참 질문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또 거기에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럼 뭐가 그렇게 도전할 만한 것인데 뭐가 나랑 틀린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서 지식이 그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성직자들, 박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화이기 때문에 어쩔 땐 이게 참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BL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게 되면, 제가 처음 간 것이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한 그 다음 해부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해부터 해서 이제 발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지금까지 몇 년이 된지 모르겠나, 한 20년 가까이를 이제 어, 그 학회를 이제 가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언어의 어려움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저 사람들이 내가 좀 다르게 보여주고 나한테 왜 질문을 안 하지? 막 그러는데, 이제 갈수록 좀 전통적인 그런 세션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 힘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를 찾고, 또 보니까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저는 그 이후로는 조금 그런 인종적 소수자, 성서학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좀 대안적인 그런 성서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뭔가 이렇게 좀 대결 구도의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제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라고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 성서학회가 보통 신학교보다 되게 작은 어떤 작은 클럽 모임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개념 자체가 없을 수 있어가지고, 그 SBL 이렇게 성서학회라는 게 뭔지 혹시 간단하게 소개가 네. 좀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성서학회, SBL은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성서학회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게 1880년에 창설됐어요. 그래서 146년을 이어온 가장 오래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가 큰 성서를 다루는 국제 학회인데,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8,500명, 이게 2019년에 이제 데이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을 텐데,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에 미국에서 연례 학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AAR이라는, 이것은 이제 릴리전 종교 학회인데 여기와 같이 해서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미국 외의 나라들에서 국제 학회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몇 년 전부터는 글로벌 이제 벌추얼 학회, 이렇게 줌으로 하는 그런 학회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리고 오래됐지만 왜 이것이 백인 남성 중심의 이런 학회인가를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1880년부터 그 프레지던트가 있었어요. 이 학회에.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뭐 140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SBL의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 학회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프레지던셜 연설들, 프레지던트 그 연설문들이 또 이렇게 어, 거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올해 이제 누가 프레지던트가 됐으며 그 사람이 어떤 강연을 했는가를 보면, 성서의 세계적인 그 뭐 세계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개념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글로벌 이 사우스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대표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
프레지던트들은 계속해서 남성이 왔고 1987년에 최초의 여성 프레지던트인 그러니까 107년이 지나서 야, 이 성서학회에서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여성 프레지던트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한 연설은 성서신학의 윤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Decentering Biblical Studies. 그래가지고 성서학을 분산화한다. 센터가 있던 거를 갖다가 분산화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성서 신학이 윤리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주제의 연설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백인 남성 중심의 그다음에 객관적인 그런 성서학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서 신학이 되게 오랫동안의 이제 역사 비평이라는 그런 이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100년 이상을 여기에 아주 집중을 해왔는데 사실은 여성으로서 아니면 뭐 인종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성서 신학을 하는 시대가 1980년 후반에야 돼서야 여성의 이런 성서학자로서의 권위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1994년에 이제 두 번째로 여성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유명한 그 텍스트 오브 테러라고 하는 성서 구약 성서에 보면 얼마나 그러한 여성에 대해서 테러를 향한 그러한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유명한 책을 쓰신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1990년대가 넘어서 이제 그 프레지던트가 됐다는 것은 어, 성서학이든 모든 특히 이제 신학 쪽에서 1960년대가 미국에서 이제 사회 운동이 막 일어나던 때였잖아요. 그 베트남 반전 운동, 그다음에 이제 그런 흑인 해방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여성 대학들의 젠더 Women and Gender Studies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70년대에 생겨나게 되고 그제서야 그 다음에 이제 성서학에는 그게 그 영향이 되게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이제 여성 신학이라는 것이 조금씩 얘기가 성서학, 그러니까 성서학이 항상 신학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렇게 책들이 나오게 되고 90년이 되니까 조금 페미니스트 그 성서학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정착이 되게 된 것 같아요. 1990년에 들어서야. 그 다음에 2010년에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130년이 지나서 최초의 유색인종 프레지던트가 선출이 됩니다. 이분이 빈센트 윈부시라는 분. 이분이 이제 어, 제목이 성서 성서 해석자들, interpreters 그러면서 어, 슬레이버리의 그런 문제, 그런 어떤 해방적인 그러한 어, 연설을 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해석이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가 해석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자를 중심에 놓았던 그런 연설 같아요. 그리고서 2013년에 최초의 글로벌 사우스 출신의 프레지던트, 불과 10여 년 전에 이제 최초의 어, 라티노 성서학자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포스트 콜로니얼 성서 비평의 권위자이시고 이분은 이제 쿠바 출신의 아메리칸으로서 이제 오신 그런 여기서 이제 학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프레지던트가 되셨고 2019년에 최초의 아시아인 또 아시아 여성 게일 구약 성서학자분이 이제 프레지던트로 선출이 되셔서 이분은 Thinking intersectionally 뭐냐면 상호 교차적으로 생각하자. 거기에는 처음으로 에이시안 여성 성서신학자니까 이것은 젠더뿐만이 아니라 백인 여성들이 예전에 선출이 됐지만
최초의 워먼 오브 칼라, 유색인종 여성 프레지던트가 뽑혔고, 그러면서 젠더, 레이스, 그리고 이분은 어, 12명인가 14명의 그 형제 자매가 있는 그 뉴욕에서 제3세대 중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을 볼 때는 항상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런 거예요. 이분은 중국말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그리고 또 어렵게 자랐잖아요. 뉴욕의 그런 할렘 아니 슬럼가에서 그 자식이 12명 있는 그런 작은 집에서 이렇게 자란 분이라 또 클래스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성서를 읽는 그러한 학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최초로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에 이번에는 최초로 미국에 있지 않은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프리카의 학자가 이제 최초로 프레지던트가 됐는데, 이분이 바로 무사 두베,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스트 비블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최초의 아프리카 여성이 이제 프레지던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146년의 역사 속에서 5명의 유색인종 프레지던트, 그리고 여성은 14명. 이런 리더십을 가진 곳이 성서학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멤버는 이제 8천 명이 넘고 9천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 남성이 76%, 여성이 25% 미만. 그리고 2018년 그때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 학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국적으로 보면 그 8, 9천 명의 학자들 가운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회비를 내야 되죠. 근데 미국 학자가 5,300, 그 다음에 캐나다가 그 다음으로 많아서 370명, 영국이 300 몇 명, 독일이 240명. 제가 왜 이 데이터를 봤냐면 한국이 5위예요. 한국 멤버가 209명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남아공, 나머지는 다 100명 이하고, 중국 같은 경우 한 30명 정도 있고, 그 인종으로 보면 유럽 백인이 85.5%, 나머지 15%가 아시아, 아프리카 5% 정도, 아시아 4%, 라틴 아메리카 3.7,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성이 15%, 여성이 15% 정도인데, 아니, 그 유색인종이 15% 정도인데 4분의 1 정도가 여성이라고 치면, 제가 지금 수학을 잘 못하는데, 유색인종 여성 신학자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도서관에 가서 주석책을 한번 꺼내봐라. 주석책을 꺼내봤는데 여자가 쓴 책을 본 적이 있는지, 특별히 주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도록 요청이 되는 그러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이제 조금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2000년대까지도 그런 책들을 볼 수가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아니, 백인 남자가 쓰던 아시아 여자가 쓰던 무슨 뭐 그게 달라, 똑같은 성경 해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뭔가를 봤을 때, 역사 비평은 어 그 고대 저자가 뭐 마테나 마가가 무슨 의도로 이 본문을 썼는가, 그 저자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게 역사 비평이거든요. 아니면은 그 본문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특별한 그때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역사 비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마치 고고학을 하는 것처럼 당신의 그 해석자로서의 관심, 그 다음에 이해,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편견, 이런 것들은 저리 옆으로 밀어놔야 돼요.
그래, 내 지금 현재의 관심은 다 밀어놓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으로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 비평의 전제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과학을 하듯이 실험실에서 과학을 하듯이 성서 본문을 쪼개고 그다음에 그 역사를 쪼개고 그다음에 그 언어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역사 비평이고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의 어젠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인 남성으로서의 관점과 관심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제가 성서 신학을 할 때는 그건 아시아인으로서의 아시아 여성 신학 이렇게 해석, 여성 신학적 해석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마이너리티 15%의 유색인종들이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다 자기 인종적, 성적,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니야. 그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전통적으로 성서 해석을 하지 본인들의 그런 것들은 개입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우리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해 보면 어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그런 이해나 내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해석을 한다는 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 목사님들은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그 회중에 그다음에 그 목회의 컨텍스트를 떠나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회중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지 메시지라는 것이 전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냥 성서 본문에 반복해야 되는 거 무한 반복. 그죠?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해라는 것을 이해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서 읽기 해석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서학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프로그램 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그룹들이 있는데 뭐 그것이 책별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마가복음 세션, 그다음에 뭐 바울 서신 세션, 공관복음, 뭐 여호수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타픽으로 또 그런 그룹들이 있기도 해요. 초기 기독교와 고대 경제, 아니면 뭐 수사학, 고대 언어, 뭐 콥티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트러디션 전통적인 그러한 그룹들이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비전통적인 조금 이제 그러한 그룹들인데 이러한 그룹들에서는 인종에 관련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곳은 그 좌장으로 있었던 곳은 아시안 아메리칸 그런 성서학회 아니 성서 그룹 해석 그룹 또는 젠더 페미니스트 또는 퀴어 또는 문화 비평,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워머니스트, 포스트 콜로니얼 비블리컬 크리티시즘, 지금 이제 제가 거기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성서 해석학을 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이너리타이즈드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어, 이제 마이너리티라는 말은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대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소수화된 사람들, 인종적 소수자 성서 비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시아 성서학자가 5%,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는 5%막 이렇게 했는데 따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같이 해석하고 그다음에 지배적인 성서 백인 중심의 성서학에 우리가 도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 마이너로타이즈드 성서 비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도 체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이 열심히 이제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주류의 그런 성서 비평 방법을 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역사 비평이고요. 그다음에 1990년에 이제 뭐 여성신학
민족적인 성서 비평도 생겨났다고 했는데 이때 문학 비평도 이 성서 비평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또는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본문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고 성서 본문을 문학처럼 문학 작품처럼 읽을 때 사실은 그 성서 그 문학 그 텍스트 자체의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캐릭터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롯이 뭔지도 이렇게 찾으면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텍스트를 문학 작품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는 그러한 이제 비평 방법, 문학 비평 방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사회 과학을 이제 사용한 방법. 이 방법은 뭐냐면 성서의 언어라는 것이 성서의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언어가 있으면 그래마가 있잖아요. 문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법은 그 사회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인류학자가 한 부족 사회를 연구하듯이 그 고대 사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 비평이랑은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뭐 불평등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리차드 홀슬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배적인 방법은 역사 비평이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가장 마지막 이제 범주로서 이데올로기 비평. 이름은 우리가 다른 이름을 쓸 수가 있지만 뭐 이데올로기 비평 아니면 포스트 모던 아니면 문화 비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런 정체성, 젠더, 그다음에 인종, 섹슈얼리티, 디서빌리티, 그 장애, 그다음에 퀴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마치 성서 본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파내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가 성경의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다. 성서 해석자들, 본인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자리, 위치,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이 이데올로기 비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데올로기 비평을 할 때는 그럼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페미니스트 비평만 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또 인종적 소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저의 아시아적인 전통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정체성이 그 성서 본문을 읽는 그러한 렌즈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의 이러한 뭐라 그러죠? 이성애자로서의 그 뭐 나 이성애자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성서 해석을 하는데 뭘 하겠어 하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봤더니 제 정체성이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다른 해석을 하게 될까라고 봤을 때 사실은 퀴어 해석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내가 민족적인 막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가 그게 점점 제가 변화하는 나의 관점이 이제 변해온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여기 아니면 저기, 한국 아니면 미국, 이거 중간의 지대에서 보니까 어떤 성경의 의미들이 더 이제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퀴어의 넌 바이너리 그러니까 어, 딱 뭐 여성, 남성 딱 두 개의 구도에서 보는 그러한 읽기들도 좀 지향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서학에서 또 행해지는 부분인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이제 교육이나 신학 교육이나 물론 이제 교수님들께서 지금 다르게 가르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이렇게 출판되는 책들을 볼 때 아직도 굉장히 역사 비평, 예전에 해오던 그런 비평들, 그리고 백인 남성들의 책이 번역되는 거, 그리고 인용을 할 때 어떤 한국의 학자들도 인용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굉장히 이 책들이 권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톰 라이트 그러면 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한국 분들은 다 아세요. 세관점이 뭐야? 그러면 다 아세요. 너무 너무 훌륭하게 다 아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세관점이 이렇게 중요하게 떠올랐을까? 그런 배경,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배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 일어날 때 그 해석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세관점이 유행할 때 왜 그럴까? 그런 이제 관찰들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미국에서는 적어도 제가 뭐 깊이 그 바울 학자는 아니지만 크리스터 스탠들이라는 분이 그 몇 년 1900 아마 76년에 이제 그 스웨덴 학자인데 하버드에서도 이제 교수를 했던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러한 책을 썼고 그다음에 그 전해에는 어떤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바울에 관한 발표를 하는데 이 서구의 바울 연구는 전부 루터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내면화된 내성적인 그러한 연구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 신학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이신칭의 구원론, 개인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도 신학교에서 배운 건 바울 신학의 전부, 나아가서 개신교 신학의 전부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루터의 영향으로 그렇죠. 근데 루터가 실제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카톨릭의 면죄부를 팔던 이제 그러한 신학에 어, 반대하면서 개혁적인 신학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팜플렛이 있어요. 거기 나온 거에 유대인들의 제가 제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거짓말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집과 회당은 불타야 되고 모든 문서와 책들은 불태워져야 되고 재산 몰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랍비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팜플렛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치 저머니 독일의 나치가 그거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살포하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터를 굉장히 그 신학적 영웅으로 사상적인 영웅으로 추대를 하게 됐죠. 기독교 개신교 전통이라는 것이 이러한 흑역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 뭐라 그러죠? 그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리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그것이 전부다라고 계속해서 이 서구에서 이어져 온 그 신학적인 전통, 또 그것을 배워서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저도 그것들이 다 배운 거잖아요. 그 역사적인 전통을. 근데 이 스탠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어, 너무 개인 구원에 집중을 하게 됐다라는 어, 것을 꺼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발전시킨 것이 샌더스라는 학자입니다. E.P. 샌더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카비나트 나미즘 그래가지고 계약적, 계약적 율법주의. 유대교의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을 살펴봤더니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이지 사실 유대인들은 계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율법을 지킬 때,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뭐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혔어요, 이분이. 그런 다음에는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 실제로 뉴 퍼스펙티브, 새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톰 라이시 이제 그 새 관점을 더 발전시켰는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러한 죄의식 이런 것을 가지겠어요.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 그 특별히 독일 신학에서 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신학이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를 대학살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반성이 스탠들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독교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세 관점들이 굉장히 수용이 많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후기 홀로코스트 신학이 세 관점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교 성서 신학에서 또 이제 그 보이스 목소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의 신학이 거의 다 엔티세미티즘이었던 거예요. 반유대주의적인 성서신학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사전 가지고 계세요? TDNT라고 해가지고 저 신학교 다닐 때 복사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라고 그래가지고 신학 사전인데 10권짜리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에디트한 사람이 편집한 사람 키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엔타이세미시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나치 동조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전에 보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그, 그 나치 동조자가 편찬한 그 책을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거기 뭐 엔티세미티즘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참조를 이제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예수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들, 해석들.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예수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 아니었다. 회심했다. 어, 그 유대교 전통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이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관점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 논쟁이 오고 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를 떠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이걸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그런 신학 체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꼭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메시아를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에 대한 그러한 길트가 너무 죄의식이 강해서 이제 조금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반유대주의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의 이스라엘과 정치적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서학과 신학이 이것을 동일시 되도록 만드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지금 엔타이 세미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피해자인데,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데, 그럴 때 어떠한 제가 양심의 소리가 있냐면요. 지금 죽어가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 억압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가자라는 곳에 가두어 놓고 하마스를 빌미 삼아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굶겨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제가 그 성서학자로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나 비판을 하지도 못해요. 이런 말을 제가 한국말로 지금 하지만 영어로 하면 저는 반유대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서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모로 좀 도전이 많고 지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점은 그래도 이제 의식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점차 조금 더 이제 배제, 예전에는 백인 중심으로만 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 어떤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성을 포함시켜라. 그 다음에 인종적 소수자 학자들을 포함시켜라. 이런 활동들에서 그래서 어떤 실제로 이제 게이 남자 학자는 이렇게 초대를 하면 여기서 발표를 뭐 이제 채택이 됐어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네 거기 누가 발표하냐 말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다 남자야? 그럼 나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현상인데 이제 여기저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기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도 오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토큰으로, 우리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해 보이니까. 음,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서도 한 명, 아시아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뭐 퀴어 한 명을 뽑고, 여성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발표자 가운데도 다 남자. 그 패널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널 토론. 그 패널을, 남자들만 있는 패널을 매널이라고 하고, 그죠? 그런 이제 곳이 줄어들긴 하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그런 세션에 하나 또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서 아주 굉장히 좀 수치심을 느낀다고나 할까? 불러놓긴 했는데 대화는 되지 않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마가복음의 커멘터리 뭐 이렇게 두꺼운 커멘터리를 다 읽고 가서 저 혼자 여자고 다 백인 남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도 물론 그런 존중하는 태도는 보이죠. 근데 그 뭐 글자 하나 뭐 하나에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토론할 때 제가 어떤 아까 말한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되면 그런 질문들은 그 침묵으로 답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이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만약에 괜찮으시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를 약간 보여드리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시간 괜찮으세요? 조금 이렇게 설명 더 예, 해주시죠. 저는 조금, 예, 네, 조금만 제가 지금 SBL이라고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SBL 프레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리즈가 22개 정도 있는데 저는 여기 세메이아 스터디즈라는 데서 이제 제가 편집위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터내셔널 보이스 인 비블리컬 스터디즈가 있고 어, 몇 가지 조금 비전통적인 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단어만 보셔도 조금 고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레코 로만 월드 뭐 프로그램 유닛들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책의 시리즈인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메이아 스터디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SBL 책들 중에서도 여기 세미나 스터디즈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카탈로그를 보시면 여기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있어요. 이게 어, SBL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좀 첨단의, 그 다음에 가장 최신의 그런 책들을 펴내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특징은 이제 이제 프로포절을 내면 이런 책을 좀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심사하고 책으로 내는 게 결정이 되면 책이 나올 때까지 그 저자랑 제가 같이 함께 그 책 쓰는 거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책은 이 두 번째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어 사실은
퀴어 관점에서 쓰인 그 문화 비평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저자 자체가 저자 자체가 게이 스칼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문화 비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퀴어 존재와 그다음에 퀴어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의 경험들을 갖다가 경험의 그런 그 관점을 렌즈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이 다르게 읽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책도 있고 또 굉장히 포스트 휴먼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 그 동물들에게 물어봐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도 제가 같이 편집한 Embracing the Non-Human in the Gospel of Mark 이런 책인데 이 책도 어, 복음서에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이라고 동물적인 것, 그 다음에 식물, 거기 보면 식물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생물들도 주체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인종이라는 관점, 그리고 제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보면 정동영 여기 교수님, 그 지금 신학 교수님이세요? 저자? 어떤 분이요? 여기 정동현. Embracing the Non-Human. 예, 이분, 그러니까 성함이 두 분이 정동현 교수님 두 분이에요. 그렇구나. 오스틴 신학교, 한 분은 아, 게렛, 이분은 게렛 이분은, 신학교. 다른 예, 예. 분이시구나. 정동영 꼭 예. 되시구나. 두 분 다 훌륭하신 학자이시고, 그 음,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성 신학적인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동 이론을 사용한 음, 그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퀴어 관점으로 바울 서신을 읽은 책들, 그 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한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머니스트, 그 흑인 여성들만이 그 소수인데 거의 이렇게 다 여기 모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 트라우마 내용이 많고, 트랜스젠더 이런 책들도 있었고, 이런 책들은 그 막시즘에 대한 책도 있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도 있고, 전혀 한국에 소개가 안 되잖아요. 음. 저 자신도 이 책들을 다 가르치기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바울 서신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책들에서 다 꼭 한 주제씩 다루죠. 퀴어, 음. 페미니즘, 그다음에 섹슈얼리티, 그다음에 뭐 폭력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전자책으로도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책들은. 전자책으로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바울 서신 여기 또 이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리즈에 가면 International Voices in Biblical Studies 여기 저도 제가 아직도 편집위원회 있는데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빠졌다는 사실을 지금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넣어드릴 텐데 옆에 다운로드 있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책 다. 어, 이 책은. 근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성서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책들은 권위 있는 성서에서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런 걸 보면 어, 이 관점으로 봤더니 사모아라는 있는 학자가, 거기 있는 학자가 전도서를 봤더니 굉장히 다른 섬, 섬의 아일랜드의 관점에서 보는, 봤더니 새로운 그런 해석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또 여기 이 책 보세요. 이 테러 인 더 바이블 2021년에 나온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필리스 트리브리를 안화하는 의미에서 새로 그 후속편으로 그 이후에 성신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중신학 이야기,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 이야기 2019년에 영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했냐면 숙이라는 버밍햄에 있는 포스콜로니얼 그 학자가 SBA를 얘기해서 이 책이 번역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성공의 양권석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번역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번역된 민중신학의 책도 있고요.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그 성서 해석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서 있는 학자들이 어떤 프로포저를 낼 때도 굉장히 너무 전통적이다. 이게 이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또 이렇게 이곳에서는 편애드리기가 어렵고 아시아에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이런 쪽에서 학자들이 활발하게 자기들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한국의 학자들의 책을 정말 내고 싶은데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발견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이쪽에서 책을 내시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운로드 받게 하냐면 제3세계라고 요즘 말 안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책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SBL에서 특별히 프레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 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책들도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여기는 이건 이제 비블리칼 저널 여기도 제가 이제 그 보드 멤버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에세이를 내면은 그것이 이제 1년에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너럴 에디터의 수잔 하ier렌이 책 번역된 거 있는데 베베를 찾아서라고 네, 한국말로 네, 2024년에. 맞습니다. 저도 그 책을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에모리 지금 교수시고 또 제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아, 그렇구나. 그 에녹 세미나라는 그룹도 되게 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저분이 속한 그 혐오 문제에 넘어서 네. 이성적인 문화들 연구하는.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세미나들도 요즘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셔도 좋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를, 바이블 오디시라고 이게 SBL에서 하는 건데, 그냥 이걸 쳐보시면 여기에 자료들이, 책들은 좀 저희가 이렇게 읽기 어렵잖아요. 너무 이렇게 전체를 다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여기는 주제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쓰지만 그래도 보면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 다양한 저자들을 초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섹슈얼리티 젠더에 가면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지 여기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짧은 본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GBT 그런 이슈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서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쪽에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한데 또 하나의 그룹은 이렇게 그 프로그램 단위도 아니고 이런 출판 쪽도 아닌 어, 마이너리타이즈드 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유색인종 프레지던트들의 그 에게 헌정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성서 지식이 생산되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보고 좀 우리가 접하는 그런 좋은 책들, 강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미 유럽 출신의 중산층 이상의 백인 남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서 우리가 좀
질문을 가끔은 이게 정말 그럴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읽었다면, 흑인 여자 학자가 읽었다면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뭐 강의를 들으실 때 한국에서의 신학 성서 교육은 누가 담당을 하는지, 그분들의 선생님은 누군지, 아니면 번역되고 있는 책들은 어디에 속한 것들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좀 바라는 것은 신학 교육이 탈식민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요원한 것 같고, 특별히 이런 교육이 신자유화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지금은 이렇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자유가, 만약 교단에 묶이셨으면 조금 어렵지만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우리의 특권들을 사용해서 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전통적인 다양한 그런 주변부화된 목소리들을 성서신학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으시겠다. 여러분들이 되게 뭐 유명한 앤톰 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지만, 왜 워머니스트 학자들 왜 소개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미치 스미스, 윌다 가프니, 그 미드라시 성서 해석이 있어요. 미드라시 그 워머니스트 미드라시 성서 해석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의 미드라시 전통을 보니까 우리의 신학처럼 딱 그 권위 있는 목소리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봤더니 계속 재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성서 본문들이 오경이 계속 재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여성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도 찾고 보이스도 찾고 이런 작업을 이제 윌 가프니 이 학자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퀴어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지노사이드, 인종 뭐라고 할까요? 말살인가요? 그런 학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와서 조금 이제는 좀 하고 싶은, 해야 하는 비판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성의 규범성을 비판하는 그러한 해석들, 이런 부분들도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을 할 때는 시슬러 피오렌자가 처음에 의심의 해석학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물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의심하는 거,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지는 성서 해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의미들을 찾게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어떤 성서 읽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룬 이런 글들을 보면서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계속 배우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어, 아직도 무궁무궁하게 더 우리가 어, 의심하고 또 질문할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동의할 것은 하고 인정할 것은 하고, 그럴 때 훨씬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의미들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존재감이 없고, 그다음에 억눌리고 착취된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그분들은 그대로 그 목소리가 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읽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예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학기 중에 이제 바쁘시겠지만 덜 바쁘실 때 이런 식으로 또 교수님 소개해 주신 책들이나 뭐 자료들 좀 더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다음에 또 네,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김동완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네, 너무 감사해요. 굿나잇. 안녕히 주무시고요. 건강 해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